금고 비밀번호 알죠? 불어요, 빨리. 모릅니다.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거짓말. 20년 살았는데 모를 리 없잖아요. 새벽 6시 서초동 양옥저택에서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가정부 이순애의 방문이 쾅소리와 함께 열렸죠. 조카 박민재가 A4 용지를 순애의 얼굴에 휙 던졌어요. 20년이나 월급 받아먹었으면 됐지? 오늘 안으로 짐 싸서 나가요! 종이가 팔랑거리며 이불 위에 떨어졌습니다. 고용해지 통보서. 순애의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아직 교수님 장례식 향 냄새가 거실에 진동하는데 벌써 이런 통보라니요. 뒤에서 민재의 동생 박은희가 팔짱을 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삼촌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 집이에요. 행여 뭐 훔쳐가지 말고요. 20년을 함께 산 집에서 도둑 취급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20년을 한 집에서 살았던 가정부가 고용주 장례식 다음날 쫓겨나는데요. 그런데 이 가정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궁금하시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동사연 창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은 그날 새벽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순애는 침대에서 막 눈을 뜬 참이었어요. 어젯밤 장례식을 치르느라 새벽 4시에야 잠들었던 터라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재가 성큼성큼 들어서더니 아무 말 없이 종이를 던진 거죠. 순애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제일 위에 큰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고용해지 통보서.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재를 쳐다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민재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은희는 문 앞에 서서 순애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순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20년을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교수님의 식사를 챙기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죠. 교수님이 편찮으실 때는 밤새 간호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도둑 취급을 받는 겁니다. 순애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제가 언제 뭘 훔쳤습니까? 저는 20년간 한 번도. 시끄러워요. 말대꾸는. 민재가 순애의 말을 자르며 방안을 휙 둘러봤어요. 그의 시선이 낡은 서랍장 위에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교수님이 생일 때마다 사주신 작은 선물들이 놓여 있었어요. 민재가 쿵쿵 다가가더니 서랍을 마구 열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저었어요. 교수님은 금고 비밀번호를 한 번도 알려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금고가 어디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어요. 그저 서재 어딘가에 있다는 것만 짐작할 뿐이었죠. 은희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민재가 순애에게 다가와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림들 어디다 숨겼어요? 삼촌이 죽기 전에 분명 당신한테 뭐 줬을 거 아니에요? 순애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림이라니요. 교수님은 평생 미술품을 수집하셨죠. 하지만 순애는 청소할 때도 절대 그림에 손대지 않았어요. 항상 장갑을 끼고 조심조심 먼지만 털어냈습니다. 교수님이 얼마나 그 그림들을 아끼셨는지 잘 알았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림은 전부 서재. 서재에 없다고요. 제일 비싼 그림 3점이 사라졌어요. 민재의 말에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림이 없어졌다니요. 교수님이 제일 아끼시던 김환기 화백의 작품도 있었는데요. 순애는 황급히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어제 아침에도 청소할 때 봤는데. 은희가 순애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순애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어제 아침에 봤다고요?
그럼 어제 오후에 당신이 가져간 거네? 삼촌 임종 직전에 둘이서만 있었잖아요. 순애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맞습니다.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1시간 전 조카들을 다 내보내고 순애만 불렀었죠. 그때 교수님이 뭔가 말씀하시려다 숨이 끊어지셨어요. 순애는 교수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끼며 눈물만 흘렸죠. 민재가 순애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지퍼를 확 열더니 안에 든 물건들을 마구 쏟아냈어요. 지갑과 손수건 그리고 교수님이 즐겨 읽으시던 시집 한 권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재는 시집을 집어들고 팔랑팔랑 페이지를 넘겼어요. 혹시 그 안에 뭔가 숨겨져 있나 싶었던 겁니다. 없네. 그럼 어디다 숨겼지? 순애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무리 말해도 이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이미 순애를 도둑으로 낙인 찍은 거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림 같은 건 손도 안 댔어요. 은희가 순애의 옷장을 열었어요. 20년간 입었던 낡은 옷들이 주르륵 걸려 있었습니다. 은희는 옷을 하나하나 바닥에 내던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옷 사이에 뭔가 숨겨져 있나 확인하는 겁니다. 순애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20년 세월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구나 싶었습니다. 교수님은 늘 순애에게 고마워하셨어요. 생일 때마다 작은 선물을 주셨고 명절에는 보너스도 챙겨주셨죠. 순애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고용주와 가정부의 관계니까요. 그런데 지금 조카들의 태도를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걸까요? 그림 3점이 없어졌다고 해도 교수님 집에는 다른 재산도 많았습니다. 이 넓은 집도 있고 예금도 있을 텐데요. 민재가 순애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순애의 턱을 억지로 들어올리며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금고 비밀번호 정말 몰라요? 순애는 민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녀도 이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모른다니까요. 교수님은 저한테 그런 거 말씀 안 하셨어요. 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순애를 때릴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참았죠. 대신 가방을 집어들고 방문을 향했습니다. 좋아요. 오늘 저녁까지 짐 안 싸면 경찰 부를 거예요. 절도죄로. 은희도 민재를 따라 나가면서 한마디 덧붙였어요. 그동안 받은 월급이랑 보너스 다 토해내야 할 거예요. 우리 변호사랑 상의할 테니까. 쾅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에 혼자 남은 순애는 그제야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바닥에는 민재가 쏟아놓은 그녀의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교수님의 시집을 집어들었어요. 표지가 낡아서 모서리가 헤어져 있었죠. 교수님이 밤마다 읽으시던 책이었습니다. 순애는 시집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러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교수님 장례식이 끝난 지 채 24시간도 안 됐습니다. 향 냄새가 아직도 집안에 남아있는데 벌써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순애의 방은 어둡기만 했어요. 그녀는 몰랐습니다. 교수님이 그녀를 위해 준비해 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조카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모든 진실은 아직 서재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순애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1996년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던 12월의 어느 저녁이었죠. 당시 38살이었던 순애는 남의 집 청소 일을 하며 아들 태민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남편은 태민이가 2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애는 혼자 아들을 키워야 했죠. 하루에 3집씩 청소를 다니며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갔어요. 그날도 순애는 마지막 집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눈길이 미끄러웠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갑자기 차가 미끄러지며 달려왔죠. 순애는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보호자분 안 계세요? 빨리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는 흐릿한 정신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침대 옆에서 8살 태민이가 울고 있었죠. 엄마 눈 떠요. 태민이의 작은 손이 순애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순애는 아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이 아이를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부 출혈이 심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면 위험해요. 수술비가 2천만 원 정도 드는데. 순애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2천만 원이라니요. 그녀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어요. 통장에는 고작 100만 원 남짓 있을 뿐이었습니다. 순애는 간신히 입을 열었죠. 제 보험은요. 실비보험이 있긴 한데 한도가 1,000만 원이에요. 나머지는 본인 부담이고요.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00만 원을 어디서 구하죠? 친척도 없고 빌릴 데도 없었어요. 순애는 태민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린 얼굴로 엄마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태민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보호자를 찾아야 했거든요. 그때 복도 끝에서 한 노신사가 다가왔어요. 70 가까이 돼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깔끔한 코트를 입고 지팡이를 짚고 계셨죠. 노신사는 응급실 침대로 다가와 순애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의사에게 물었어요. 이분 수술비가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2천만 원입니다만 보호자이십니까? 제가 수술비를 내겠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순애도 놀라서 노신사를 쳐다봤어요. 본 적 없는 분이었습니다. 노신사는 순애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순애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노신사는 태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는 원무과로 향했어요.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로 사인하고 수술비를 모두 납부했습니다. 수술은 5시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성공적이었어요. 순애가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노신사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애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죠. 누구세요? 왜 저를? 노신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이순애 씨 맞으시죠? 제 이름은 박정호입니다. 미술사학 교수였고 지금은 은퇴했어요. 순애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박정호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어요. 박정호 교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순애에게 보여주었죠. 사진 속에는 젊은 군인 2명이 서 있었어요. 한 명은 박정호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순애가 잘 아는 얼굴이었죠. 순애의 아버지였어요. 이분이 당신 아버지 이철수 씨 맞습니까? 순애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는 순애가 20살 때 돌아가셨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죠. 박정호 교수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때였습니다. 저는 22살 청년이었고 당신 아버지도 그랬죠. 우리는 같은 부대에서 싸웠어요.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꺼내는 게 쉽지 않은 듯 했어요. 어느 날 후퇴하던 중 적군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총에 맞아 쓰러졌어요. 당신 아버지가 저를 업고 도망쳤죠. 산속 방공호에 숨겨주셨습니다.
순애는 아버지 이야기를 듣는 게 처음이었어요. 아버지는 전쟁 이야기를 좀처럼 하지 않으셨거든요.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제가 죽은 줄 알았던 부대원들에게 제가 살아있다고 알리러 갔어요. 그리고 식량과 약을 구해다 주셨죠. 덕분에 저는 살았습니다. 교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전쟁이 끝나고 저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미술사를 공부했고 교수가 됐죠. 당신 아버지를 찾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그러다 몇 년 전 신문 부고란에서 이철수라는 이름을 봤습니다. 순애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벌써 18년 전이었다는 걸 떠올렸어요. 교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장례식에도 못 갔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연히 당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청소 일을 하며 혼자 아들을 키운다고. 순애는 어리둥절했어요. 누가 교수에게 자기 이야기를 한 걸까요?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슈퍼 주인이 당신과 같은 동네에 산답니다. 그분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당신을 찾으려던 참이었는데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죠. 순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교수는 순애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순애 씨, 제 제안을 들어주십시오. 아드님 학비를 제가 대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 집 가정부로 와주세요. 순애는 깜짝 놀랐어요. 가정부라니요.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혼자 큰 집에서 살고 있어요. 가정부가 필요했는데 아무나 들릴 수는 없었죠. 당신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애는 망설였어요. 수술비도 받았는데 학비까지 받는다니 너무 큰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교수는 진심이었어요. 당신 아버지께 빚진 겁니다. 그분이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22살에 죽었어요. 제 인생 전부가 당신 아버지 덕분입니다. 이렇게라도 갚고 싶습니다.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애는 박정우 교수의 집 가정부가 됐어요. 태민이는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었고 대학까지 교수가 학비를 댔습니다. 순애는 감사한 마음으로 교수를 정성껏 모셨죠. 20년이 흘렀습니다. 순애는 교수의 집에서 가족처럼 지냈어요. 교수는 순애를 존중했고 순애도 교수를 아버지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선을 지켰어요. 순애는 가정부였고 교수는 고용주였으니까요. 교수는 가끔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순애가 청소하다 그린 그림 습작을 몰래 간직하기도 했어요. 순애는 젊었을 때 화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생계 때문에 포기했죠. 교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순애 씨는 재능이 있어. 언젠가 꼭 그림 그려야 해요. 교수가 가끔 그런 말을 했지만 순애는 웃어넘겼어요.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교수는 순애의 그림을 액자에 넣어 자기 방에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또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교수는 서재에 큰 금고를 두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 금고를 본 적이 없었어요. 청소할 때도 서재 책장 뒤쪽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순애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교수의 사생활이니까요. 그리고 교수는 조카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민재와 은희가 가끔 찾아왔지만 교수는 반갑게 맞지 않았습니다. 돈 달라고 올 때만 온다며 한숨을 쉬곤 했죠. 순애 씨, 내가 죽으면 저 애들이 난리를 칠 겁니다. 조심하세요. 교수가 가끔 그런 말을 했어요. 순애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어요. 교수의 말이 맞았던 겁니다. 순애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현재였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일 전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병세가 급격히 나빠지셔서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으로 오셨죠. 의사가 말했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호스피스 간호사가 와서 도왔지만 주로 순애가 교수를 돌봤습니다. 그날 밤 11시쯤이었어요. 교수의 방에서 순애가 산소 마스크를 조정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교수의 호흡이 가빠졌어요. 순애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드렸죠. 순애 씨. 교수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순애를 불렀습니다. 순애는 교수 곁으로 바짝 다가갔어요. 네 교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교수가 힘겹게 손을 들어 거실 쪽을 가리켰어요. 거실에서는 민재와 은희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교수가 속삭였죠. 저 애들 내보내고 나하고만 얘기 좀 하자.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재와 은희가 순애를 쳐다봤어요. 순애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교수님이 좀 쉬고 싶으시대요. 오늘은 돌아가시는 게 어떨까요? 민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삼촌 상태가 안 좋다며요. 우리가 옆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순애는 난처했어요. 하지만 교수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혼자 계시고 싶으시대요. 은희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혼자요? 당신이랑 둘이 있고 싶다는 거 아니고요?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한숨을 쉬며 일어섰어요. 알았어요. 내일 아침에 올게요. 삼촌한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고요. 두 사람이 나가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애는 교수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교수가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맙네. 저 애들이 있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순애는 교수 곁에 앉았어요. 교수가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순애는 교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따뜻하게 해드렸죠. 교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순애 씨, 내가 할 말이 있네. 아주 중요한 얘기야. 순애는 귀를 기울였어요. 교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금고가 서재에 있어. 책장 뒤쪽 벽에 숨겨져 있지.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수가 금고 이야기를 하다니요. 2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열쇠는 내일 변호사가 가져올 거야. 강민수 변호사 알지?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민수 변호사는 교수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가끔 집에 놀러 왔었죠. 교수가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어요. 그 금고 안에 내 전 재산이 들어있네. 미술품 목록하고 통장하고 다.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교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교수가 순애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태민이한테 꼭 전해줘. 금고 안에 있는 거 전부 태민이 거야. 아니, 자네 거지. 순애는 어리둥절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교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요? 교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순애는 교수가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자네 아버지 말일세. 이철수 씨. 순애는 아버지 이름이 나오자 가슴이 뭉클했어요.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전쟁 때 자네 아버지가 날 숨겨준 그 방공호 말이야. 순애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교수가 힘들게 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방공호에 나는 목숨만 숨긴 게 아니야. 미술품도 함께 숨겼지. 순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쟁 중이었네. 나는 어린 나이에 미술품 수집을 했어. 집안이 좀 살았거든. 피난 갈 때 그림 몇 점을 챙겼지. 김환기, 이중섭, 박수근 작품들이었어. 순애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교수가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날 숨겨준 방공호는 자네 집안 땅이었네. 전쟁 끝나고 내가 다시 찾아갔을 때 자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교수의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법적으로 따지면 그 땅 주인은 자네 집안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미술품도 자네 거지. 내가 70년 가까이 보관만 했을 뿐이야. 순애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림들이 원래 자기 집안 거라니요. 교수가 순애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에 다 썼네. 미술품 전부 자네한테 상속한다고. 이 집은 조카들 줄 테니 그걸로 만족하라고 했지. 순애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교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조카들은 이 사실을 몰라. 내가 알려주지 않았거든. 내일 변호사가 와서 유언장 집행할 거야. 그때까지 조심하게. 순애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교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알 것 같았어요. 아버지 은혜를 갚으려는 거였죠.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너무 큰 은혜입니다. 저는 그저 가정부일 뿐인데. 교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자네는 내 가족이나 다름없었네. 20년을 함께 살았잖아. 조카들보다 자네가 훨씬 더 가족 같았어. 순애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교수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말했어요. 서재 책장 뒤에 비밀 공간이 있네. 거기 내 일기장도 있어. 다 읽어보게. 그럼 내 마음을 알 거야. 교수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순애는 교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교수가 마지막으로 속삭였죠. 고맙네 순애 씨. 자네 덕에 외롭지 않았어. 순애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교수님 덕에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교수는 깊은 잠에 빠졌어요. 다음 날부터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와 은희가 다시 왔을 때는 교수가 말을 하지 못했어요. 이틀 뒤 교수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순애는 그날 밤 교수와 나눈 대화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교수님이 조심하라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미술품이 정말 자기 것이라니요. 순애는 교수가 말한 서재 책장을 떠올렸어요. 비밀 공간이 있다고 했죠. 일기장도 있다고 했습니다. 순애는 그걸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조카들이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아침 조카들이 순애를 쫓아내려 한 것도 그 때문일까요? 혹시 교수가 순애한테 뭔가 줬을 거라고 의심하는 걸까요? 순애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교수님이 변호사를 통해 뭔가 준비해 두셨다는 것. 그리고 조카들은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 순애는 교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분이니까요. 순애는 바닥에서 일어나 옷장을 열었어요. 민재가 던진 옷들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나가라고 하니 짐을 싸야 했죠.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서재에 가서 교수가 말한 비밀 공간을 찾는 거예요. 한밤중이었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순애는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조카들은 각자 방에서 자고 있었죠. 순애는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어 서재로 향했어요. 서재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교수님이 돌아가신 뒤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순애는 불을 켰어요. 책들이 가득한 서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수님이 평생 모은 책들이었죠. 순애는 교수가 말한 책장 뒤쪽으로 갔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책을 하나씩 빼내기 시작했어요. 뭔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책을 전부 빼내자 책장 뒷면이 드러났습니다. 순애는 손으로 벽을 더듬었어요. 그러다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죠.
벽 한쪽이 살짝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순애가 그 부분을 눌렀더니 딸깍 소리가 났어요. 벽의 일부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비밀 공간이 나타났어요. 순애는 숨을 죽이고 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금고가 하나 있었고 옆에는 낡은 가죽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순애는 가죽 상자를 꺼냈습니다. 무거웠어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죠. 그 안에는 여러 서류와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건 교수의 일기장이었어요. 순애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교수의 단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첫 페이지에는 1996년 12월 15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순애가 교통사고를 당한 날이었죠. 오늘 이순애 씨를 만났다. 그분의 딸이다. 내 생명의 은인 이철수 씨의 딸. 병원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다. 당신 덕에 살아남아 이 모든 것을 모았는데 정작 당신 가족은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이제 갚을 때가 된 것 같다. 순애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교수님이 그때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요. 순애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중간중간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05년 5월 3일. 순애 씨의 그림 습작을 봤다. 놀라울 정도로 재능이 있다. 색감이 뛰어나고 구도도 훌륭하다. 나는 이 사람의 인생을 빼앗은 건 아닐까? 가정부로만 살게 한 것이 죄책감이 든다. 순애는 놀랐어요. 교수님이 자기 그림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셨다니요. 순애는 그저 심심풀이로 그렸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죠. 2018년 3월 10일. 민재와 은희가 또 찾아왔다. 역시나 돈 달라는 소리였다. 사업한다며 3천만 원을 요구했다. 나는 거절했다. 저 아이들은 나를 ATM 기계로만 본다. 한 번도 내 안부를 물어본 적이 없다. 순애 씨와는 정말 다르다. 순애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교수님이 조카들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짐작이 됐습니다. 순애는 일기장 뒷부분으로 넘어갔어요. 2023년 8월 1일. 결정했다. 내 컬렉션은 모두 순애 씨에게 남기겠다. 조카들에게는 이 집만 주겠다.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들은 나를 돈으로만 봤다. 하지만 순애 씨는 20년간 단 한 번도 내 미술품에 욕심을 낸 적이 없다. 청소할 때도 장갑을 끼고 가격을 물어본 적도 없다. 이게 진짜 품이다. 순애는 숙연해졌습니다. 교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요. 순애는 다음 페이지를 펼쳤어요. 교수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쓴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2024년 1월 10일.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순애 씨에게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 당신 아버지는 단순히 나를 구한 게 아니다. 당신 아버지가 숨겨준 그 방공호에 나는 이 미술품들을 함께 숨겼었다. 전쟁이 끝나고 다시 찾으러 갔을 때 당신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그 땅은 당신 집안 소유였다. 법적으로는 당신 것이 맞는 그림들이다. 이제야 돌려드린다. 순애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교수님이 70년 가까이 이 비밀을 간직하고 계셨다니요. 순애는 상자 안을 다시 뒤졌어요. 다른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노란 종이였어요. 순애가 펼쳐보니 1950년대 토지 대장이었습니다. 경기도 어느 산자락 땅이 적혀 있었죠. 소유자 이름란에는 이철수라고 선명하게 쓰여 있었어요. 순애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옆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어요. 미군 문화재 보호부대에서 작성한 기록이었습니다. 영어로 쓰여 있었지만 한글 번역문이 함께 있었죠. 순애는 번역문을 읽었어요. 1953년 7월 15일. 이철수 소유 토지 내 방공호에서
한국 미술품 13점 발견. 김환기 작품 3점, 이중섭 작품 4점, 박수근 작품 6점. 소유자 이철수 씨는 전사했으며 유족에게 인계 예정. 그러나 유족 연락처 불명. 순애는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 땅에서 그림이 발견됐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럼 그 그림들은 원래 순애 집안 것이 맞는 거였어요. 교수님 말씀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순애는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교수가 쓴 진술서였어요. 공증까지 받아놨더군요. 본인 박정호는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피난하며 소장하던 미술품을 이철수 씨 소유 땅의 방공호에 숨겼다. 전쟁 후 해당 미술품을 회수했으나 법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인 이철수 씨의 재산으로 봐야 마땅하다. 고로 본인은 이 미술품들을 약 70년간 보관만 했을 뿐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다. 진정한 소유자는 이철수 씨의 상속인인 이순애 씨다. 아래에는 교수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변호사 강민수의 공증 도장도 선명했습니다. 순애는 이 서류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교수님이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준비해 두신 거였습니다. 순애는 상자 맨 밑을 뒤졌어요. 거기에는 미술품 목록이 있었습니다. 감정가도 함께 적혀 있었죠. 순애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총액이 120억 원이었습니다. 김환기 작품 3.45억 원, 이중섭 작품 4.50억 원, 박수근 작품 6.25억 원. 순애는 숨이 막혔어요. 이렇게 큰 재산이었다니요. 교수님이 평생 모은 컬렉션이 이 정도 가치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순애는 깜짝 놀라 서류를 재빨리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품에 안고 비밀 공간을 닫았죠. 책들을 다시 제자리에 꽂기 시작했어요.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민재가 서 있었어요.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해요? 순애는 당황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상자를 등 뒤에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책 중에 제가 빌려 읽던 게 있어서요. 찾고 있었어요. 민재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순애를 쳐다봤어요. 그는 서재 안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책장은 원래대로 돼 있었죠. 민재가 코웃음을 쳤어요. 책 읽을 시간에 짐이나 싸요. 내일 아침까지라고 했잖아요. 순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재가 나가자 순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녀는 상자를 꼭 안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이불 속에 상자를 숨겼어요. 순애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120억 원이라니요. 그 돈이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아들 태민이도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요. 하지만 조카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분명 유 원장의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순애는 교수가 남긴 서류들을 떠올렸어요. 토지 대장과 미군 기록, 그리고 교수의 진술서. 이 증거들이면 법적으로 문제 없을 거예요. 순애는 교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셨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면서도 이런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계셨다니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순애는 눈물이 났어요.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순애는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20년을 살았지만 가진 게 별로 없었거든요. 옷가지 몇 벌과 교수님이 주신 선물들, 그리고 아버지 사진이 전부였습니다. 순애는 가죽 상자만큼은 절대 놓칠 수 없었어요. 이게 교수님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연결된 유일한 증거이기도 했죠. 순애는 상자를 큰 가방 맨 밑에 숨겼습니다. 7시가 되자
민재가 다시 문을 두드렸어요. 다 쌌어요? 나갈 준비 됐죠? 순애는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민재와 은희가 복도에 서서 순애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순애는 20년을 살았던 방을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를 지나 현관으로 향했죠. 현관문을 열고 나서자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순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교수님이 준비해 주신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순애는 집을 나와 근처 고시원에 방을 얻었습니다. 좁고 낡았지만 하룻밤 지낼 수는 있었어요. 가방에서 가죽 상자를 꺼내 이불 밑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켰죠. 미국에서 아들 태민이한테 전화가 와 있었어요. 순애는 태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교수님 돌아가셨다면서요. 순애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들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응, 태민아. 교수님이 편안하게 가셨어. 너무 걱정하지 마. 태민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는 괜찮으세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교수님 유언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참았어요. 아직 변호사를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엄마는 괜찮아. 너나 공부 열심히 해. 곧 졸업이잖니. 전화를 끊고 나서 순애는 한숨을 쉬었어요. 태민이는 내년이면 대학원을 졸업합니다. 큐레이터가 되는 게 꿈이었죠. 교수님 덕분에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 순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순애가 받자 남자 목소리가 들렸죠. 이순애 씨 되십니까? 저는 강민수 변호사입니다. 순애는 깜짝 놀랐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변호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민수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정우 교수님 유언 집행을 맡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 사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조카분들도 함께 오기로 했어요. 순애는 긴장이 됐습니다. 드디어 유언장이 공개되는 거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주소 좀 알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조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벌써 눈에 선했죠. 한편 서초동 저택에서는 민재와 은희가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서재 금고를 열려고 자물쇠 전문가까지 불렀거든요. 하지만 금고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이거 특수 제작된 겁니다. 비밀번호 4자리가 아니라 6자리예요. 경우의 수가 100만 가지가 넘어요. 자물쇠 전문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재가 화를 냈죠. 그럼 뜯어내든지 해요. 돈 더 줄 테니까. 자물쇠 전문가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에 있는 물건이 다 망가질 수 있어요. 특히 서류나 그림 같은 거면 완전히 못 쓰게 될 거예요. 은희가 바닥을 쿵쿵 구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진짜 그 여자가 비밀번호 알 거 아니에요. 삼촌이 분명 알려줬을 거라고요. 민재가 휴대폰을 꺼내 순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애는 받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문자를 보냈죠. 금고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안 그러면 경찰 신고합니다. 순애는 문자를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모르는데 뭘 어쩌라는 건지. 순애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말 모릅니다. 교수님이 알려주신 적 없어요. 민재는 이를 갈았어요. 그는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가 고용한 변호사였죠. 이순애를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삼촌 금고를 열 수 있는 건 저 여자밖에 없어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순애 씨가 실제로 뭘 훔쳤다는 증거가요.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그림이 3점이나 없어졌다니까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죠. 그림이 원래 어디 있었는지 증명할 수 있어요. 영수증이나 보험 서류 같은 게 있습니까? 민재는 할 말이 없었어요. 교수가 미술품 관련 서류를 어디 보관했는지 몰랐거든요. 아마 금고 안에 있을 겁니다.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금고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삼촌이 평생 모은 미술품이 120억은 될 거라고 감정사가 말했었거든요. 그 돈이면 빚도 다 갚고 새 사업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남편한테 이미 큰 소리 쳤었어요. 삼촌 유산 받으면 강남에 아파트 산다고요. 그런데 지금 손에 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와 은희는 강민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고급 빌딩 20층에 있는 사무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서자 순애가 이미 와 있었어요. 순애는 깔끔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죠. 민재와 은희는 순애를 노려봤어요. 순애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강민수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그는 서류 가방을 책상에 올려놓고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다들 오셨군요. 그럼 박정우 교수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봉인된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를 뜯고 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죠. 고인 박정우는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서초동 저택과 예금 5억 원은 조카 박민재와 박은희에게 남깁니다. 민재와 은희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하지만 곧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거든요. 둘째, 서재 금고 안미술품 컬렉션 전체는 가정부 이순애 씨에게 남깁니다. 김환기 작품 3점, 이중섭 작품 4점, 박수근 작품 6점이며 감정가 총 120억 원입니다. 민재가 벌떡 일어섰어요. 뭐라고요? 120억을 가정부한테요? 은희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요. 삼촌이 정신이 나가셨어요. 변호사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아직 다 읽지 않았습니다. 셋째, 교수가 집필한 미술사 교재의 저작권 수익은 이순애 씨에게 귀속됩니다. 연 2억 원 정도의 인세가 나옵니다.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은희는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죠. 우리는 겨우 5억이에요. 집도 대출이 남았는데. 변호사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넷째, 제주도 별장은 이순애 씨에게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민재가 책상을 쾅 내리쳤어요. 이건 유언장 위조예요. 법적으로 문제 삼을 겁니다. 변호사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유언장은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생전 영상 유언도 있어요. 변호사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교수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정신은 또렷해 보였습니다. 교수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죠. 민재은이 너희는 나를 삼촌이 아니라 지갑으로만 봤구나. 내가 아플 때도 병문안 한 번 안 왔지. 전화는 돈 필요할 때만 했고. 민재와 은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반면 순애 씨는 20년간 내 곁을 지켰다. 더 중요한 사실을 말하겠다. 화면이 오래된 흑백 사진으로 바뀌었어요. 젊은 군인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철수 씨다. 순애 씨의 아버지다. 1950년 나를 구해주셨지. 그분이 숨겨준 방공호에 나는 미술품도 함께 숨겼다. 순애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그 땅 주인은 이철수 씨 가족이었다. 즉, 이 그림들의 진짜 주인은 순애 씨 집안이 맞다.
나는 70년간 보관만 했을 뿐이다. 화면 속 교수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순애 씨, 이제 당신 아버지의 유산을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행복하세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재는 멍하니 화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죠. 순애는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쏟았어요. 교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변호사가 순애에게 서류를 건넸어요. 이순애 씨, 여기 서명해 주세요. 금고 열쇠도 드리겠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변호사가 작은 열쇠를 건넸죠. 순애는 열쇠를 꼭 쥐었어요.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죠? 변호사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증거가 완벽합니다. 토지 대장, 미군 기록, 교수님 진술서 전부 갖춰져 있어요. 법정 가도 이기기 힘들 겁니다. 은희가 순애에게 다가왔어요.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언니, 우리 좀 살려줘요. 조금만 나눠줘요. 순애는 은희를 내려다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를 도둑 취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저었죠. 교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순애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나왔어요. 뒤에서 은희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밖으로 나서자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순애는 손 안의 열쇠를 쳐다봤어요. 이 작은 열쇠가 그녀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순애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순애는 곧장 서초동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금고 열쇠가 꼭 쥐어져 있었어요. 20년을 살았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이 조용했어요. 민재와 은희는 아직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서재로 향했죠.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서재는 그대로였습니다. 책들이 가득한 책장과 교수님이 앉으시던 책상이 그대로 있었어요. 순애는 책장 뒤쪽으로 갔습니다. 어젯밤 발견했던 비밀 공간이었죠. 책을 빼내고 벽을 눌렀어요. 딸깍 소리와 함께 벽이 열렸습니다. 금고가 나타났죠. 순애는 열쇠를 금고에 꽂았어요. 돌리자 금고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여러 서류가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어요. 제일 위에는 미술품 보관 증명서가 있었습니다. 순애가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죠. 미술품은 전문 보관소에 맡겨져 있었어요. 온도와 습도가 철저히 관리되는 곳이었습니다. 서류에는 보관 번호와 위치가 적혀 있었죠. 순애는 그 아래 서류를 펼쳤어요. 감정서였습니다. 3개월 전에 받은 최신 감정서였어요. 순애의 눈이 커졌습니다. 감정가가 예상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김환기 작품 3점 총 52억 원. 이중섭 작품 4점 총 58억 원. 박수근 작품 6점 총 30억 원. 합계 140억 원. 순애는 숨이 막혔어요. 변호사가 말한 120억보다 20억이나 더 많았습니다. 감정서 밑에는 교수가 쓴 편지가 있었어요. 순애 앞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죠. 친애하는 순애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요. 20년 동안 함께 해줘서 고마웠습니다. 당신은 내게 가정부가 아니라 가족이었어요. 아니, 딸 같았습니다. 순애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교수님,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당신 아버지 이철수 씨는 내 목숨의 은인입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나는 22살에 죽었어요. 대학도 못 갔고 교수도 못 됐겠죠.
미술품도 모을 수 없었을 겁니다. 내 인생 전부가 당신 아버지 덕분이에요. 순애는 아버지 얼굴을 떠올렸어요. 순애가 20살 때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는 아직도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 미술품들을 당신에게 돌려드리기로요. 법적으로도 당신 것이 맞아요. 당신 아버지 땅에서 나온 거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순애는 다음 문장을 읽었어요. 당신은 화가의 재능이 있어요. 내가 몰래 간직한 당신 그림들을 봤습니다. 정말 훌륭했어요. 색감도 좋고 구도도 뛰어났죠. 나는 당신이 가정부로만 살게 한 게 늘 미안했습니다. 순애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교수님이 그런 마음을 품고 계셨다니요. 이제 당신은 자유예요. 돈 걱정 없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제주도 별장은 작업실로 쓰세요. 바다가 보이는 곳이니 영감을 받을 겁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당신 아버지와 나는 하늘에서 지켜볼게요. 박정호 드림. 순애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교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따뜻했어요. 순애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강민수 변호사였습니다. 순애는 눈물을 닦고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순애 씨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조카분들 앞이라 말 못했는데요. 순애는 귀를 기울였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남기신 미술품 중에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김환기 작품 중 하나인데 최근 경매에서 비슷한 작품이 30억에 낙찰됐습니다. 순애는 깜짝 놀랐어요. 30억이라니요. 변호사가 덧붙였죠. 그리고 교수님 저서의 저작권 수익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대학 교재로 많이 쓰이거든요. 매년 2억 정도 들어올 거예요. 순애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너무 큰 돈이었어요.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제주도 별장도 최근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15억 정도 됩니다. 교수님이 30년 전에 5천만 원 주고 사셨는데 30배가 된 거죠. 순애는 할 말을 잃었어요. 변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다 합치면 160억 원 정도 되겠네요. 거기다 매년 저작권 수익까지요. 이순애 씨는 이제 100억대 자산가십니다. 전화를 끊고 순애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100억대 자산가라니요. 어제까지만 해도 고시원에서 잠을 잤는데 말이죠. 순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금고 안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서류 밑에 작은 상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순애가 상자를 꺼내 열었죠. 안에는 통장과 도장이 들어 있었어요. 통장을 펼쳤더니 순애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잔액란을 보고 순애는 또 한 번 놀랐어요. 10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교수가 미리 순애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둔 거였어요. 그때 현관문이 쾅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와 은희가 돌아온 거였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죠. 그 여자 여기 있어. 잡았어. 순애는 재빨리 서류와 통장을 가방에 넣었어요. 금고를 닫고 비밀 공간도 닫았습니다. 책을 제자리에 꽂으려는데 민재가 서재로 들어왔어요. 뭐 하는 거예요? 여긴 이제 우리 집이라고요. 순애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유품 정리하러 왔어요. 변호사님이 허락하셨어요. 은희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거짓말. 당신이 가져갈 건 금고 안에 있는 거잖아요. 순애는 가방을 메고 두 사람 사이를 지나려 했어요. 하지만 민재가 순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방 열어봐요. 뭐 숨긴 거 있죠? 순애는 팔을 뿌리쳤어요. 그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 떼세요. 이건 법적으로 제 거예요.
민재가 순애를 밀쳤어요. 순애는 비틀거리며 책장에 부딪혔습니다. 책 몇 권이 바닥에 떨어졌죠. 은희가 순애의 가방을 낚아채려 했어요.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강민수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순애 씨 계십니까? 저 강민수 변호사입니다. 민재와 은희는 당황했어요. 변호사가 왜 왔는지 몰랐거든요. 순애는 재빨리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변호사가 서 있었죠. 괜찮으세요? 조카분들이 혹시 방해하지 않나 해서 왔어요. 순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변호사가 민재와 은희를 쳐다봤습니다. 박민재 씨, 박은희 씨, 이순애 씨를 방해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유언 집행을 방해하는 건 범죄예요. 민재는 입을 다물었어요. 은희는 울먹이며 주저앉았죠. 변호사가 순애에게 말했습니다. 필요한 거 다 챙기셨죠? 가시죠.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은희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순애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차에 타자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순애는 잠시 생각했어요. 고시원으로 돌아가기는 싫었습니다. 변호사가 제안했죠. 호텔은 어떠세요? 제가 좋은 곳 예약해드리죠. 당분간 편히 쉬셔야 할 것 같은데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 서울 시내 특급 호텔을 예약했어요. 순애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바삐 걸어가고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순애도 저렇게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순애는 가방 속 교수의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림을 그리라고 하셨죠. 제주도 별장에서요.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59살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호텔에 도착하자 변호사가 체크인을 도와줬습니다. 스위트룸이었어요. 순애는 평생 이런 방에 묵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내일 미술품 보관소 가시는 것도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나가고 순애는 혼자 남았어요. 순애는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내려다봤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순애는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죠. 교수님과 아버지께요. 두 분이 순애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순애는 가방에서 교수의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어요. 그림을 그리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순애는 결심했어요. 내일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고요. 화가 이순애로 살아가겠다고요. 유언장 공개 일주일 뒤 민재와 은희는 법원에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순애를 상대로 한 소송이었어요. 두 사람은 비싼 변호사를 고용했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요. 첫 재판이 열리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애는 강민수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도착했어요. 법정 복도에는 이미 민재와 은희가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 옆에는 양복을 빼입은 변호사가 서 있었죠. 은희가 순애를 보더니 눈을 흘겼어요. 민재는 팔짱을 낀 채 순애를 노려봤습니다. 순애는 그들을 보지 않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들어오고 모두 자리에 앉았죠. 민재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재판장님, 피고 이순애는 고인을 20년간 정신적으로 지배했습니다. 전형적인 재산을 노린 가정부 사례입니다. 순애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강민수 변호사가 침착하게 반박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이순애 씨는 20년간 성실히 일했을 뿐입니다. 민재 측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순애는 본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자가 증인석에 앉았죠. 저는 3년 전 박정우 교수님 댁에서 간병 일을 했던 최순자입니다. 순애는 깜짝 놀랐어요. 간병인이라니요. 교수님 댁에는 간병인이 없었습니다. 순애 혼자 다 돌봤거든요.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최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교수님 집에 갔을 때 이순애 씨가 교수님을 협박하는 걸 봤어요. 유언장 안 바꾸면 약을 안 드린다고 했어요. 순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판사가 순애를 제지했어요. 피고는 앉으세요. 증인 신문은 변호사가 합니다. 강민수 변호사가 최순자에게 물었어요. 증인은 정확히 언제 박 교수 댁에서 일했습니까? 최순자가 머뭇거렸어요. 3년 전 여름쯤이요. 강민수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박 교수님은 3년 전에 건강하셨어요. 간병인이 필요 없었죠. 여기 진료 기록이 있습니다. 최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강민수 변호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그리고 박 교수님 댁 CCTV 기록을 확인했는데 증인이 방문한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최순자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하지만 민재 측 변호사가 끼어들었죠. CCTV가 항상 작동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강민수 변호사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3년치 기록이 전부 남아 있습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요. 재판장이 최순자를 쳐다봤습니다. 최순자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하지만 민재 측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직접 증인석에 섰죠. 저는 삼촌이 돌아가시기 전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어요. 강민수 변호사가 의료 기록을 제출했어요. 박 교수님은 돌아가시기 한 달 전까지 정기 검진을 받으셨어요. 치매 검사 결과 정상이었습니다. 민재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럼 미술품 가치를 다시 감정해야 합니다. 140억이라는 게 말이 안 돼요. 민재 측 변호사가 새로운 감정서를 제출했어요. 저희가 다른 감정사에게 의뢰한 결과 미술품 가치는 80억 정도입니다. 60억이나 차이가 나요.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순애는 당황했습니다. 강민수 변호사도 감정서를 받아 읽었죠.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민재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이순애 씨가 감정가를 부풀렸어요. 사기죠. 순애는 억울했어요. 감정서는 교수님이 맡긴 전문기관에서 받은 거였습니다. 순애가 조작한 게 아니었죠. 재판장이 말했어요. 감정 결과가 다르니 재감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재판 때까지 제3의 기관에 감정을 맡기세요. 강민수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판이 끝나고 순애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민재와 은희가 비웃고 있었어요. 맞죠? 우리가 이길 겁니다. 순애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강민수 변호사와 함께 차에 탔습니다. 차 안에서 변호사가 말했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쪽 감정서가 조작된 겁니다. 순애는 놀랐어요. 어떻게 아세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 감정사는 돈만 주면 아무 감정서나 써주는 사람이에요. 업계에서 유명하죠. 제가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일주일 뒤 두 번째 재판이 열렸어요. 이번에는 방청객이 많았습니다. 언론에서 이 사건에 관심을 가졌거든요. 100억대 유산 상속 다툼이라며 기사가 났었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민재 측 변호사가 재감정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국립박물관 감정 결과 미술품 가치는 138억 원입니다. 순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원래 감정가와 비슷했습니다. 민재와 은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강민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원고 측이 제출한 80억 감정서는 조작입니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 녹음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죠. 감정가를 낮춰주세요. 80억 정도로요. 그럼 수고비로 500만 원 드리죠. 이어서 감정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보내드릴게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민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은희는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죠. 재판장이 엄숙하게 말했어요. 원고 박민재 씨 허위 증거 제출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민재 측 변호사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의뢰인이 저한테도 거짓말을 한 거예요. 강민수 변호사가 또 다른 증거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증인 최순자 씨도 원고 측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여기 통장 거래 내역이 있어요. 화면에 은행 거래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민재가 최순자에게 300만 원을 보낸 기록이었죠. 날짜는 첫 재판 일주일 전이었어요. 재판장이 민재를 쳐다봤습니다. 원고는 증인 매수와 허위 증거 제출로 형사 고발 대상입니다. 법정 모독죄도 적용됩니다. 민재는 벌벌 떨었어요. 강민수 변호사가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변호사가 낡은 서류를 제출했어요. 1950년대 토지 대장이었습니다. 이 토지는 고 이철수 씨 소유였어요. 이순애 씨의 아버지죠. 이 땅의 방공호에서 미술품이 발견됐습니다. 변호사가 미군 기록도 함께 제출했어요. 미군 문화재 보호부대 기록입니다. 1953년 이철수 씨 토지에서 미술품 13점 발견됐다고 적혀 있어요. 법적으로 이순애 씨가 원소유자의 상속인입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꼼꼼히 읽었어요.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피고 이순애 씨의 상속은 정당하며 박정우 교수의 유언은 유효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순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민수 변호사가 순애의 손을 꼭 잡았죠. 축하드립니다. 민재와 은희는 고개를 떨군 채 법정을 나갔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두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은희는 계속 울고 있었죠. 순애도 법정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순애에게도 달려들었습니다. 20년 가정부 생활 어떠셨어요? 140억 받으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강민수 변호사가 기자들을 막았어요. 질문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지금은 좀 쉬셔야 해요. 순애는 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긴 싸움이 끝난 겁니다. 순애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교수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하게 웃으시던 모습이요. 순애는 중얼거렸죠. 교수님 이겼어요. 교수님 뜻대로 됐어요. 그날 저녁 순애는 아들 태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의 유언과 재판 이야기까지요. 태민이는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정말이에요? 140억이요? 순애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정말이야. 교수님이 우리 할아버지 은혜를 갚으신 거야. 태민이가 울먹였습니다.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엄마 이제 고생 안 하셔도 되겠네요. 순애는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순애는 내일 제주도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교수님이 남겨주신 별장에 가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59년을 살아오며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었죠. 순애는 가방에서 교수의 편지를 꺼냈어요.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라는 부분에서 순애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교수님, 그림 그릴게요. 교수님 덕분에 이제 할 수 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제주도 서쪽 바닷가 언덕 위에 하얀 별장이 서 있었어요. 교수님이 30년 전에 마련해 두신 곳이었죠. 이른 아침 7시 순애가 창문을 열자 에메랄드빛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애는 이제 60살이 됐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그녀는 편안한 린넨 셔츠를 입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커피를 내리며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잔잔한 파도가 해안을 쓸어내리고 있었어요. 감귤나무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죠. 순애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아, 좋다. 오늘도 그림 그리기 좋은 날씨네요. 순애는 토스트와 과일을 담아 베란다로 나갔어요. 바다가 보이는 테이블에 앉아 천천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20년 동안 남의 집에서 아침밥을 차리느라 정신없이 뛰어다녔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아침을 먹고 순애는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별장 2층 전체가 작업실이었어요. 큰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죠. 이젤 위에는 절반쯤 완성된 캔버스가 놓여 있었어요. 그림 제목은 20년의 빚이었습니다. 눈 내리는 병원 앞에서 노인이 젊은 여인의 손을 잡고 있는 뒷모습을 그린 거였어요. 교수님과 순애였죠. 순애는 붓을 들고 그림에 색을 더했습니다. 교수님, 저 이제 화가예요. 59살에 시작했지만 늦지 않았어요. 순애는 혼잣말을 하며 붓을 움직였어요. 파란색과 흰색이 캔버스 위에서 섞였습니다. 눈 내리는 풍경이 점점 살아났죠. 2시간쯤 그림을 그리다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태민이었어요. 순애는 웃으며 전화를 받았죠. 응, 태민아. 태민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오늘 전시회 오프닝인데 준비 안 하세요?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맞다. 엄마가 그림에만 빠져서 깜빡했네. 태민이가 웃었어요. 제가 2시간 뒤에 마중 갈게요. 서울 올라오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순애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순애의 첫 개인전 오프닝이 있는 날이었어요. 서울 인사동 갤러리에서 열리는 전시회였죠. 순애는 제주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어요. 서울에 도착하니 태민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민이는 이제 29살이 됐어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었죠. 엄마, 오랜만이에요. 태민이가 순애를 꼭 안았습니다. 순애는 아들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교수님 덕분에 이 아들이 꿈을 이룰 수 있었죠. 차를 타고 인사동으로 향했어요. 갤러리 앞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순애 개인전 마이너스 늦은 출발. 순애는 현수막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갤러리 안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미술계 인사들과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벽에는 순애가 1년 동안 그린 그림 30점이 걸려 있었죠. 제일 앞쪽에는 20년의 빚이 걸려 있었어요. 그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다가가 사람들 뒤에 섰죠. 색감이 정말 좋네요. 누가 처음 그린 그림이래요. 59살에 시작했다잖아요. 믿기지 않죠? 사람들의 감탄이 들렸어요. 순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미술평론가가 다가와 순애에게 인사했어요.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시다니 용기가 대단하세요. 순애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용기라기보다는
은인의 선물이었어요. 기자가 다가와 질문했습니다. 은인이요. 돌아가신 박정우 교수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교수님이 저한테 그림 그리라고 하셨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기자가 노트에 메모를 했죠. 순애는 갤러리를 둘러봤어요. 한쪽 벽면에는 교수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애가 준비한 거였어요. 사진 밑에는 작은 명패가 있었죠. 박정우 교수님께 이 전시를 바칩니다. 순애는 사진 앞으로 걸어갔어요. 교수님이 따뜻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순애는 사진을 향해 속삭였어요. 교수님 보고 계시죠? 제 첫 전시회예요. 교수님 덕분이에요. 그때 누군가 순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강민수 변호사였어요. 변호사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축하합니다, 작가님. 정말 멋진 그림들이에요. 순애는 꽃다발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변호사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전 여기 못 왔을 거예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교수님이 다 준비해 두셨죠. 저는 실행만 했을 뿐이에요. 전시회는 성황리에 끝났어요. 그림 5점이 팔렸습니다. 순애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기 그림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니요. 저녁 무렵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순애는 갤러리에 혼자 남았어요. 태민이도 잠깐 볼 일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순애는 자기 그림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각각의 그림마다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주 바다를 그린 그림, 아버지를 그린 그림, 교수님을 그린 그림. 순애의 지난 1년이 캔버스 위에 담겨 있었죠. 순애는 교수님 사진 앞에 앉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죠. 교수님, 저 많이 변했죠. 1년 전만 해도 고시원에서 떨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화가가 됐어요. 순애는 눈물을 닦았어요. 교수님과 아버지 덕분이에요. 두 분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다음 날 순애는 다시 제주도로 돌아왔습니다. 별장에 도착하니 저녁 무렵이었어요. 순애는 짐을 풀고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죠.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순애는 모래사장을 걸으며 파도 소리를 들었어요.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1년 전 이맘때를 떠올렸어요. 교수님이 돌아가시고 조카들한테 쫓겨났었죠. 그때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준비해 두신 선물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순애는 주머니에서 교수님 편지를 꺼냈어요. 낡아서 모서리가 헤어진 편지였죠. 1년 동안 수없이 읽었거든요. 순애는 편지를 펼쳐 마지막 문장을 읽었죠. 부디 행복하세요. 당신 아버지와 나는 하늘에서 지켜볼게요. 순애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중얼거렸죠. 네, 교수님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 순애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교수님이 그래 잘했다며 칭찬하는 것 같았어요. 순애는 별장으로 돌아왔어요. 2층 작업실로 올라가 새 캔버스를 폈습니다. 내일부터 그릴 그림이었죠. 순애는 캔버스 앞에 서서 생각했어요. 무엇을 그릴까요?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교수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요. 예술에는 나이가 없다. 순애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순애는 스케치북을 펼쳐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노년의 여인이 붓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바다가 보이고 햇살이 쏟아지는 장면이죠. 1시간쯤 스케치를 하다가 순애는 붓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죠. 순애는 베란다로 나가 난간에 기댔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상쾌했어요. 순애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20년 동안 남의 집에서 살았어요. 가정부로요. 그때는 그게 제 전부인 줄 알았죠. 순애는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제 안에 숨어 있던 화가를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이제야 제 이름으로 살아요. 가정부 이순애가 아니라 화가 이순애로요. 순애는 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중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이 하나 있었어요. 순애는 그 별을 향해 손을 흔들었죠. 내일 아침이면 순애는 다시 붓을 들 겁니다. 새로운 그림을 시작할 거예요. 60살의 늦은 출발이지만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시작인 거죠. 순애는 별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그림 그릴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렜죠. 순애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교수님, 아버지 잘 자세요. 저도 잘게요. 내일 또 멋진 그림 그릴게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은은한 빛이 순애의 얼굴을 비췄어요. 순애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20년의 빚을 갚은 순애는 이제 진짜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은 이제 막 아름답게 피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가정부 순애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버지의 선행으로 인해 순애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돌아가신 순애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아버지로 인해 박정호 교수님을 만났지만 순애의 착한 성품이 있었기에 인생의 황금빛 노을을 맞이한 거겠지요. 순애의 이야기는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으로 훈훈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